겨울이 되면 몸이 더 무겁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다. 괜히 울컥한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인가? 나는 왜 변하지 못했는가? 내년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의 의례와도 같은 감정의 패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순히 겨울이라 그래라고 넘기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게을러서 그래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흔히 겨울 우울 혹은 연말 우울이라고 불립니다. 계절이 바꾸는 생물학적 리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만들어낸 평가의 시간입니다. 의학에서는 계절성 우울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계절성 정동장애, 영어로는 시저널 어펙티브 디소더, SAD입니다. 매년 비슷한 계절에 반복되는 우울 증상이 몇 달씩 지속되는 형태로 정의됩니다. 특히 겨울형 SAD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고 봄이 오면 완화되는 패턴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을 넘어서 명확한 진단 기준을 가진 질환입니다. 미국 국립정신보건원 NIMH에 따르면 계절성 정동장애는 주요 우울장애의 특정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연속으로 특정 계절에 우울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 그 계절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패턴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겨울형 SAD는 단순한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고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과수면, 식욕 변화 같은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겨울형 SAD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8시간을 자도 9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알람을 몇 번이고 미루게 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지를 요구하는 일이 됩니다. 식욕 변화도 특징입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뇌의 세로토닌 수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일시적으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몸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 게 아니라 몸이 멈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심리적 문제인 동시에 신체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겨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주요 메커니즘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일조량의 감소입니다.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출근할 때도 어둡고 퇴근할 때도 어두운 날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빛이 줄어들면 시상하부의 기능이 변화하고 이것이 수면 각성 주기, 식욕, 체온 조절 등 전반적인 신체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세로토닌 수치의 변화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이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멜라토닌의 불균형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계절 변화는 멜라토닌 생성 패턴에도 영향을 줍니다. 겨울철에는 멜라토닌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생성 시점이 바뀔 수 있고 이것이 낮 시간의 졸음과 밤 시간의 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빛을 치료로 씁니다. 밝은 빛 노출 치료, 일명 라이트 테라피가 오래전부터 SAD 치료의 대표적 방법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라이트 테라피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일반적으로 말룩스의 밝은 빛을 아침 시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쬐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일반 실내 조명약 300에서 500룩스보다 훨씬 밝은 수준입니다. 실제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밝은 빛 치료가 위약 대비 우울 증상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최근에 또 다른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역시 밝은 빛 치료가 유망한 비약물 1차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라이트 테라피의 효과는 보통 2에서 4주 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꾸준히 몇 주간 지속해야 효과를 체감합니다. 라이트 테라피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눈 건강 문제가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나는 겨울 우울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 업무 스트레스, 관계 문제, 경제적 불안 때문에 우울한데 그것을 모두 겨울이라서로 치환해버리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연시 우울은 어떨까요? 이건 의학적 진단명이라기보다 상황성 우울 혹은 홀리데이 블루스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의료기관들은 연말 시즌이 사회적 모임, 가족 갈등, 경제적 부담, 상실감 같은 요인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를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장면이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보너스, 성과평가, 내년 계약, 이직 계획. 누군가에게는 축하의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결산의 계절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이 모이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급증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오래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서로의 기대가 충돌합니다. 한국에서도 명절의 가족 갈등은 설과 추석에 집중되지만 연말은 다른 형태의 압박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의 시간입니다. 특히 한국의 연말은 비교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SNS에는 한 해의 하이라이트가 쏟아집니다. 여행, 결혼, 이사, 합격, 승진. 문제는 그 장면들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평균이 아니라 상위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하이라이트는 현실을 잘라 보여주지만 사람 마음은 그걸 전체로 착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편향 소셜 컴패러선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특히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향 비교 어버드 컴패러선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등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들이고 누군가의 일상적인 실패, 좌절, 지루함은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기만 하는 경우 더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소통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그냥 스크롤하며 구경만 하는 것이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안은 미래로 번집니다. 내년에는 나아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선택은 맞았을까? 지금의 정체가 고착되면 어떡하지? 답이 없는 질문을 오래 붙잡으면 불안이 생각을 점령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반추로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반추는 같은 생각을 계속 곱씹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실패했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만 못할까? 같은 질문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추가 우울을 심화시키고 행동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말의 질문들, 나는 왜 변하지 못했나? 내년엔 달라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은 본질적으로 반추를 유발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너무 크고 너무 추상적이며 답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겨울과 연말이 겹칩니다.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이 길어 생활 리듬을 흐트러뜨리기 쉽습니다. 야외 활동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몸은 덜 움직이고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연말은 생각의 주제가 오늘에서 내년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피로가 내년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중첩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만약 봄이나 여름에 나는 왜 변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느낌, 날씨가 좋으니 뭐라도 해볼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특히 연말에 이 질문을 하면 올해는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감각이 덧붙여집니다. 뉴스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감정이 왜 반복되는지, 사회적 조건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하지 못한 이유를 의지로만 설명합니다. 작심삼일, 의지박약, 게으름 같은 단어들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의지 외에도 존재합니다. 시간, 돈, 공간, 관계, 그리고 실패할 여유.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람은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상 유지를 택합니다. 예를 들어 일조량이 줄어 무기력이 심해졌는데 퇴근이 늦어 운동을 못한다면 무기력은 더 깊어집니다. 출근 준비만으로도 빠듯한데 그 시간을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연말 평가로 불안이 커졌는데 주거가 불안정해 잠을 못 잔다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연말의 불안은 단순히 올해 성과가 어땠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어디서 살아야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이직, 건강, 마음의 약함 등도 우울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노동 환경은 연말 우울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긴 노동 시간, 짧은 휴가, 강한 성과 압박은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봉, 승진, 심지어 고용 지속 여부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도 큰 요인입니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가, 주거비 상승, 노후 준비 부족 같은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현대는 긴 노동시간, 잦은 이사, 개인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선택적 고립이 아니라 비자발적 고립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 고립감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실제 통계와는 무관하게 감정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건들이 강해질수록 개인의 우울은 더 쉽게 만성화됩니다. 단순히 겨울이 지나면 나아지는 계절성 우울이 아니라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만성 우울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서운 우울증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전략들은 크게 3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둘째,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 셋째, 부작용이 적은 것. 넷째, 빛을 확보하는 것. 계절성 우울 패턴이 의심되거나 겨울에 반복적으로 처지는 사람이면 아침 시간대의 빛 노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 테라피가 위약 대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축적돼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테라피 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의 햇빛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출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의 야외 걷기는 빛 노출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집안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라이트 테라피 기기만큼 밝지는 않지만 어두운 곳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특히 LED 전구 중에서도 주광색 데일라이트 계열을 선택하면 좀 더 자연광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트 테라피는 제품 선택, 사용 시간, 눈 건강,
특정 질환 여부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니 증상이 강하거나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수면 리듬은 길이보다 고정이 중요합니다. 연말은 술자리와 야근, 늦잠이 늘면서 기상 시간이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수면 시간을 늘리려 하지만 오히려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편이 리듬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울과 불안은 리듬이 깨질수록 증폭되기 쉽습니다. 수면 연구를 보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날은 5시간 자고 어떤 날은 10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은 사회적 시차 소셜 젯 레그를 유발합니다. 주중에는 7시에 일어나다가 주말에 11시까지 자면 마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생체 리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중 기상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주말에도 그 시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7시에 일어난다면 주말에도 늦어도 9시까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다면 낮잠으로 보충하되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연말 목표는 크게 잡을수록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연말에 무너지는 이유는 한 해를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한 해였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 문장은 너무 크고 너무 잔인합니다. 현실은 보통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섞여 있고 그 사이에서 버틴 시간이 존재합니다. 목표는 연말에 세우지 말고 연말엔 기준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인지, 어떤 생활 패턴에서 우울이 심해지는지, 내가 비교에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기준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실천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10분 이상 보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땐 앱을 끈다.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집에만 있으면 월요일이 더 힘들어진다. 그럴 땐 밖에 나가서 30분만 걷는다. 연말이 되면 내년엔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연한 기대만 커지고 실천은 안 된다. 그럴 땐 내년에 뭘 할 거야가 아니라 내일 뭘 할 거야를 생각한다. 목표 설정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큰 목표보다 작은 실천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엔 건강해질 거야 보다 월수금 아침에 10분씩 걷기가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연말의 우울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말에 자살이 급증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일부 분석은 이런 인식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말이 아니라 봄이나 초여름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3월에서 5월에 자살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이 특별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연말이니까 우울한 게 정상이야라고 방치하거나 반대로 연말 우울증이면 위험해라고 과도하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연말이든 봄이든 우울 증상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다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홀리데이 블루스는 보통의 우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연말 시즌의 우울이 일시적일 수 있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 기능이 무너질 정도면 전문가 도움을 권합니다. 특히 자책이 심해지고 수면과 식사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이 길어질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 정도로 병원에 가도 되나,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기록에 남으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정신의학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모든 우울증에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정신과 진료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지역에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 연말 우울은 개인이 관리하면 되는 문제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관리가 분명히 있고 그건 꽤 강력합니다. 빛, 수면 활동, 비교 절제, 도움 요청.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사회가 제공하는 조건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고용, 주거비용 압박, 성과 중심 문화, 관계의 단절. 이 조건들이 강해질수록 개인의 우울은 더 쉽게 만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빛 치료를 받고 수면 리듬을 고정해도 내년 재계약이 불확실하고 월세가 계속 오르고 가족과 관계가 나쁘고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면 우울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 우울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생활습관 개선, 인지 패턴 조정, 필요시 전문가 도움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차원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성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 안정성 확보,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노동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만성적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이어지고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로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반대로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당신만의 실패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겨울은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람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 전략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우울은 새해가 오면 저절로 사라지는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빛이 부족하다는 신호,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 비교가 과해졌다는 신호, 미래가 불안하다는 신호, 그리고 혼자 버티고 있다는 신호. 우울을 단순히 부정적인 기분이 아니라 신호로 읽을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필요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의지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조건과 리듬일 수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바뀌어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세요.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막고 있을까를 물어보세요. 겨울은 길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계절은 반드시 바뀝니다. 해는 다시 길어집니다. 봄은 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것들. 빛, 리듬, 연결, 도움, 내일 아침의 빛. 그리고 회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내일 아침의 빛 한 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년엔 달라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어야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더 강력합니다. 이제 연말 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년은 마법처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조금씩 바꾸고 리듬을 조금씩 회복하고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인다면 내년은 조금 더 나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긴 겨울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